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독일 작가 주자방크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집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상실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모여 쓰러져가는 집을 완성하면서 그려내는 잔잔한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상실과 희망 가운데 있는 인물들의 양가 감정 묘사와 함께 아름답지만 쓸쓸하기도 한 겨울 풍경 묘사가 인상적인데요. 소설 속 인물들이 각자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듯 우리는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지요. 상실은 모든 것이 정돈된 일상을 망가뜨려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상실로 인해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삶은 계속되기에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며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희망을 꿈꾸게 되지요. 두 여인이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카페로 들어섭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크리스마스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 아이의 엄마로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 릴리는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죠. 두 여인은 수완이 좋고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엄마로서 친구, 사업가, 집주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둘은 함께 오덴발트의 주말 별장을 한 채 샀습니다. 지붕은 낡아 떨어져 나가고 창문도 없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은 집이죠. 그들은 언젠가 이 집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꿈을 꾸고 있지만 집을 수리할 사람도 여유도 없어서 방치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 여인은 하루하루의 삶에 얽매여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 그녀들처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여인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서서히 집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모두가 그 집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지금 저마다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잔잔한 위로가 되는 책 크리스마스의 집.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크리스마스의 집. 주자방크 지음. 배인병 옮김. 출판 소북소북. 나는 클레멘스와 함께 쓰던 침대에 누워 아이들의 이름을 되뇌었다. 엘사와 루이스, 루이스와 엘사. 이 짧은 멜로디는 나를 즐겁게 하는 위안거리 중 하나다. 아이들의 이름을 짧고 간결하게 만들자던 클레멘스 덕분이다. 클레멘스와 나는 엘사와 루이스라는 이름을 금방 떠올렸다. 아이들의 이름을 두고 길게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두 아이의 이름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냈으면 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인생에서 기조가 될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았던 것 같다. 정원에 정적이 흘렀다. 밤사이 겨울이 왔다.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조용히 커다랗고 하얀 자취와 함께 도둑처럼 밤을 넘어 찾아왔다.
달력은 여전히 가을이지만 겨울이 이미 와 있었다. 겨울은 가벼운 하얀 드레스를 잔디 위에, 벚나무 가지 위에, 두속나무 뒤편 나무 오두막 위에 올려두었다. 여름은 그 흔적을 감추어 버렸다. 기온이 떨어지고 낮이 짧아지면서 해가 일찍 지기 시작한 뒤로는 여름에 쓰던 물건들도 흔적을 감추었다. 초록색 벤치, 작은 나무 테이블, 물뿌리개, 바비큐 그릴, 형형색색의 등불 따위는 겨울에 쓸모가 없다. 올해 가을은 유난히 일찍 끝났다. 날카로운 바람이 노란 나뭇잎들을 길거리로 던져버리던 9월. 우리는 난방을 틀었고 엘사는 그때부터 모자를 썼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계절이 찾아오자 어떤 그리움이 나를 엄습해왔다. 모든 것이 정돈된 삶,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를 걸어가는 듯한 평온한 삶 위에 부는 바람이었다. 손, 목, 가슴, 피부에 무언가가 느껴졌다. 불안이다. 이제 성탄 전야까지 24일. 매년 12월이 되면 오직 나만 느낄 수 있는 이 불안이 시작된다. 이 불안이 내 손을 휘감으면 견디기 어려워진다. 무언가 내 목에 걸려서 막히고 조여오는 느낌.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밤을 넘어서 도둑처럼 조용히 12월 1일에 맞추어 내 안에 퍼지고 있었다. 나는 이 불안이 조금이라도 늦게 찾아오길, 올해는 그냥 넘어가 주길 바랬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면 찾아오는 이 불안은 이미 오늘 아침에 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운을 걸쳤을 때, 차를 마시려고 물을 올리며 생각에 잠겼을 때, 매년 그랬듯 정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왔다. 이 불안은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날마다 조금씩 커질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나는 알아챌 것이다. 그것은 더 강해졌고 어제보다 더 커졌으며 밤새 또 한마디가 자랐다는 것을. 클레멘스가 죽었을 때 나는 계속 추위를 느꼈다. 오랫동안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 있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밤에는 전기 담요가 필요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고 혈관이 얼어붙는 한기를 느꼈으며 손발은 항상 차가웠다. 심지어 따뜻한 날에도 나는 덜덜 떨었다. 그때 릴리는 내게 말했다. 지나갈 거야. 나를 믿어. 다 지나갈 거야. 나는 그때 릴리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릴리의 말은 옳았다. 그것은 지나갔으며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밤에도 다시 깨지 않고 푹 잤다. 아마 봄부터 그랬던 것 같다. 나는 릴리와 함께 땅을 마련했다. 대단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연히 릴리가 카메라를 들고 나들이를 하던 중 과수원 뒤 굵은 사과나무 뒤에 있는 땅을 발견했다. 4년 전 12월의 일이었다. 눈이 쌓여있지 않고 화창했던,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날이었다. 루이스는 그렇게 하늘이 푸른 날을
그런 날이라고 불렀다. 눈부시게 밝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그날, 릴리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멀지 않고 밤나무에서 멀지 않은 과수원 뒤편에서 그 집을 발견했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집에는 삐뚤어진 간판이 못으로 아슬아슬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두꺼운 매직펜으로 쓴 것 같은 전화번호가 적힌 합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릴리는 봄이 되면 이곳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했다. 그 상상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앞에 있는 여러 그루의 과일나무나 나비 모기떼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틀 후 릴리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릴리는 3일 후에 그곳을 사고 싶다고, 그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릴리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큰 일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악착같이 절약하며 돈을 모았고 부족한 나머지 돈은 에디가 보태주었다. 그것은 마치 클레멘스의 부재를 채워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 마침 그곳의 주인은 집과 땅을 처분하고 싶어 했고, 길고 지루한 협상 없이 빠르고 쉽게 계약했다. 카페를 임대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했다. 우리는 공증인과 함께 서류에 서명하고 비용을 송금했다. 그 후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초원에 서리가 내리며 여전히 겨울 같았던 3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다. 토요일 저녁 루이스와 엘사가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주방 식탁에 앉아 종이를 펼치고 펜을 잡았다. 모든 것이 수월했다. 큰 오픈형 주방, 바닥까지 이어지는 큰 창문, 천장까지 이어지는 큰 선반, 가운데는 10명 이상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꿈을 꾸었다. 나는 매년 꿈꿔왔지만 작년에는 이 꿈을 포기할 뻔했다.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얼어붙는 추위가 찾아와 콘크리트를 섞는 기계가 멈추고 다른 기계들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릴리는 빌이 릴리의 아버지와 카페에 있을 때 빌에게 이 상황에 대해 말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빌의 말은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믿을만하게 마치 진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빌은 우리에게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릴리의 아버지가 오늘 그곳에 일찍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 릴리의 아버지가 우리 집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놀랐다. 릴리의 아버지가 대림절에 빌을 데려온 것, 그리고 갑자기 우리 집을 수리하기 시작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저녁이 되어 카페의 문을 닫았을 때 빌은 어떻게 그의 선조들이 미국 중서부 지역에 정착하여 나무로 집을 짓고 말뚝을 박아 울타리를 세웠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아마 자신이 집 짓는 일에 박식하다는 걸 우리에게 어필하려 했던 것 같다. 우리는 우리 집이 완성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빌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집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그날을 떠올렸다. 클레멘스의 죽음 이후로 나는 좀처럼 크리스마스를 떠올릴 수 없었다.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그날을 상상하게 되었다. 나는 그날이 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거의 여름 같았던 4월에 우리 집 근처에 간 적이 있었다. 개나리가 길가에 노란 울타리를 만들고 목련은 그 옆에 서 있었다. 빛나는 커다란 태양은 모든 것들 위에서 쨍쨍 내리쬐고 있었다. 우리는 차를 탄 후 창문을 내리고 숲의 동쪽 아래에 있는 무다우 뒤편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초원을 찾았다. 릴리는 창고에서 찾은 피크닉 바구니에 도시락을 챙겨왔다. 닭다리 튀김, 감자 샐러드, 뒤를 곁들인 오이, 분홍색 상자에는 작은 슈크림빵이 있었다. 릴리는 두 그루의 밤나무 아래에 격자무늬 담요를 편 뒤 말했다. 여기야, 이리 와. 봄이 내려오는 곳이 딱 여기네. 아이들은 배드민턴을 치고 개울에 발을 담그고 민들레를 엮어서 나와 릴리에게 팔찌를 만들어 주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눈부신 4월의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 푸른 빛은 곧 사라질 것이다. 5월과 6월의 하늘 색깔은 다르기 때문이다. 계절과 상관없이 4월의 이날은 내게 다시 돌아왔다. 한편의 그림 같았다. 두 그루의 밤나무, 개울, 구름 없는 하늘, 마치 나를 보라고,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듯했다. 바깥에는 촛불이 반짝이고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은 도시 곳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그 봄날의 날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언가 바뀌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아이들을 보며 클레멘스 없이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의 삶을 낳는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빚어낸다. 나는 릴리를 보며 그녀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고 내가 클레멘스 없이 살아가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슈크림빵을 구워 분홍색 상자에 넣고 닭다리를 튀기고 피크닉 바구니에 먼지를 털고 봄을 느끼기 위해 자동차의 창문을 내린 것이 나의 삶을 바꾸었다. 나를 위해, 엘사와 루이스를 위해 살게 했다.